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로운 세상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안철수의 혁신경제, 대한민국 성장의 견인차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문국현 대표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문국현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날씨도 많이 선선해지고 완연한 이제 가을의 한 가운데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그 2주 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네, 그동안 국제적인 행사가 많았었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그 대표님 행보에 대해서 사실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예, 저희 방송도 고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래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지난 2주간 좀 어떤 일들이 있으셨는지 말씀 좀 우선 해주시면. 예, 대충 얘기하면 네. 10월 19일서부터 네, 11월 19일까지 한 달간이 예,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혁신 경제, 예, 혁신 경영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네, 피터 드라카 교수님, 네, 네, 네. 그분을 기념하는 혁신 주간이에요. 그렇군요. 예. 한 달간. 네. 뭐 이제 100주년 할 때는 예. 1년 11개월간 했지만 아, 지금은 이제 한 달간 되게 여러 나라가 나눠서 혁신 포럼을 해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저희 한국에서 19일 날 제일 먼저 열렸죠. 예, 그래서 그 자리에 이제 중국에서 혁신 경영을 하는 음, 그런 사례들이 음. 이제 와서 보고가 됐었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근로자들한테 학습을 많이 시켜서 네. 경영에 참여했는데 네. 어떤 결과가 나느냐, 이런 근로자들의 학습 기반 경영 참여 모델, 네. 이제 우리나라 말로 뉴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걸 그 사람들은 신범식이라고 그래요. 신범식. 새로운 모범 할 때 새로운 신범식 네. 경영에 대한 보고 대회를 하는데 예. 거기 많이 이제 관련이 있었고요. 네. 그러고는 이제 중국에서의 또 혁신 주간이 곧 있어서 네네. 중국에 가서 네. 이번에는 홍콩에서 주로 있었어요. 아, 그래서 중국 각지의 경제인들, 경영인들이 네. 홍콩에 모여서 네. 어떻게 하면 학습 기반을 한 혁신 경제를 하고 혁신 경영을 하느냐. 네. 그래서 피터 생겔이라는 사람이 이제 세계적인 학자인데 네. 이 학습의 이 새로운 기능, 네. 또 이 뭐 네세스 리볼루션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린 네. 혁명이라고 번역돼 있는데 네. 필요한 혁명이라는 아. 그런 책을 쓰신 분이 있는데 네. 세계적인 교수자 사상가죠. 아. 이분이 이제 학습의 기능이나 역할 네. 왜 중요한가 네. 이런 걸 하면서 곧이어서 이제 학습을 기반으로 한 혁신 경제에 대한 예. 혁신 경영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요. 네. 정말 그 많은 국민들하고 공유하고 싶을 정도로 참 중국인들은 그 거대한 경제를 네, 참 네. 빠른 템포로 움직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예. 그 중에 한 기업이 행복 기업이라는 예. 사례를 발표하는데 제가 지난 10년 동안 요한 킴버리에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추구해서 가족 친화 기업이라는 걸 네. 만들고 가족 친화 기업 제도를 법제화하는 데 성공하고 우리나라에 그 인증 제도가 있는데 네. 네. 그것보다도 훨씬 자발적으로 정말 감동적인 그런 기업을 봤어요. 네. 그래서 이번 이 11월 12일 날 네. 우리 삶의 경제 문지방 넘어 삶의 경제라는 포럼이 예, 있어요. 포럼. 네, 네. 거기 초대를 했는데 네. 그때 한번 우리나라 일반 경영자라든가 네. 일반 경제인들이 국민과 함께 중국의 이 중견 규모의 네. 재벌들이 예.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네, 네.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가, 가족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래서 한번 들어보면 다들 감동할 것 같아요. 우리 중국은 그냥 덩치로만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안에 그 하나하나의 아름다운 기업들 그런 사례를 11월 12일 11월 12일. 예. 문지방 넘어 삶의 경제라는 포럼에 초대를 했는데요. 네. 그분이 오시기만 한다면 네. 뭐 한 2-30분밖에 안 되지만 네. 그 중국의 노력의 한 면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우리보다도 더 빨리 사람 중심으로 가고 있다. 기업의 어떤 기업이나 문화. 경제에서 예. 그리고 학습 중심으로 가고 있다. 네.
그래서 학습과 사람의 창조력을 기반으로 한 혁신 경제와 경영으로 가고 있다. 이런 네. 생각이 이번에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들었고요. 네. 어저께 귀국을 하면서 야 이게 한중 간의 협력을 네. 너무 표피적으로만 하고 규모 중심으로 갈 게 아니라 네. 네. 이 안에 깊이 들어가 있는 서로의 이해와 통찰을 통해서 좀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좀 더. 예, 그래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더 깊이 이제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들어가는. 예, 네. 그래서 이제 11월 하순에 또 제주도에서 한중 포럼이 있어요. 아, 예. 거기에 이제 두 분을 또 초대하려고 합니다. 아. 예, 그래서 이미 있던 계획인데 그 네. 위에라 두 분을 추가로 초대하면 네.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 느낀 게 네. 조만간에 이제 중국의 새로운 지도층이 나오는데 네. 시진핑 예, 체제가 발표가 이제 되고 뭐 이제 전체적인 윤곽이 나오는데 결국 그 사람이 제일 먼저 할 게 뭘까? 제가 중국을 최근 한 2년 반 열심히 다니면서 어제 종합적으로 이제 생각한 거는 시진핑이 우리보다 더 빨리 네. 학습 국가를 선언할 것 같다. 학습 국가. 예, 그래서 학습을 기반으로 한 혁신 경제 경영을 선언할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어제 귀국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그 거대 경제가 단순히 그 물량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질적으로도 상당한 수준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사람 네. 중심이고 예. 사람의 창조성 중심이고 그리고 이 학습이라는 건 창조성을 활용하는데 네. 어느 쪽이라 활용할 거냐인데 예. 가족의 행복, 개인의 발전, 네. 지역사회 발전도 포함이 되고 예. 회사의 발전이나 국가의 발전에도 관여하다가 보니까 네. 제일 중요한 게 사람에 대한 관심과 고객에 대한 관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을 놓치지 않는 네. 경영을 혁신 경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고 이제 고객하고는 상관없이 이 내부의 중심을 두고 원가 절감을 너무 신경 쓰면서 네. 중소기업을 학대하거나 네. 근로자를 학대하는 경우 이런 것은 아주 전통적인 신자유주의 기업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신자유주의 기업 대 미래 기업, 네. 혁신 기업의 차이는 사람에 대한 관점이고 네. 고객에 대한 관점입니다. 이 신자유주의 쪽에서는 꽤 많은 경우 주도권을 가진 자본이라든가 네. 경영이 자칫하면 직원들이라든가 근로자나 이 이웃이라든가 가족이라든가 환경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 고객까지 무시하면서 이것을 살래 말래, 네. 이것을 쓸래 말래 이런 식으로 독점적으로 갑니다. 그렇죠. 독점. 그래서 예. 경영에 독점이 생기고 네. 경제에 독점이 생기고 재벌이 생기고 네. 국가 권력에 독점이 생기는 그렇죠. 그런 거죠. 그래서 신자유주의의 폐해가 그런 거였던 건데 이걸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일부 분야지만 중국이 우리보다 더 앞서가는 것 같다 하는 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제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성장 동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가지고요. 그렇죠. 예, 내년도 사실 되면서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떤 그 침체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5년 동안 있는데. 이제 예. 헛발질을 많이 했고 네. 5년 동안 역주행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그렇죠. 이 전체 성장은 못하면서 네. 결국 간판 스타들만 성장시키는 데 성공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데가 얼뜻 보면 성장한 것 같아요. 외모로 네, 간판 스타예요. 예. 예를 들면 올림픽 대표 스타죠. 네. 근데 나머지 국민은 골골하거나 나머지 국민은 건강하지 않은 거나 비슷하게 중견기업, 중소기업, 중산층이 이 재산소득이 줄든가 네. 일자리를 줄여서 정상적인 이 수입이 줄든가 네. 이렇게 된 아주 굉장히 많이 후퇴한 그래서 양극화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심화된 예. 그런 5년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자살률도 높아지고 행복 지수는 떨어지고 네. 국민 전체가 어떻게 보면은 좀 과도한 스트레스 상황 속에 네, 처하지 않았나. 네. 실제로 중산층의 몰락을 보면 걱정스럽습니다. 네. 이렇게 한 가정 중에 부모가 직업을 가지고 있든가 자녀가 직업을 가지고 있든가 둘 다 가지고 있어야 좋은 건데 네.
둘 다 없는 가정들이 늘어나거든요. 네. 이건 아주 부모들은 이미 은퇴해 버렸어요. 자발적이든 타의에 의해서 아니면 과거 전통에 의해서 은퇴를 해버렸는데 그렇죠. 자녀들이 이 직장을 제대로 된 직장을 못 갖고 있는 집안이 부쩍 많이 늘었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교육을 했지만 소위 말하는 에듀포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우스포처럼 네. 교육을 애써서 온 정열을 쏟아서 부모님이 시켰지만 예. 직장이 안 생기는 그렇죠. 거죠. 또 좋은 네. 직장이 네. 당연히 이거 만들어줄 수 있는데도 못한 거예요. 네. 그거다 그 하나 가지고 있던 집들이 네. 집값이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새로 집을 사고 싶은 사람한테는 집값 내려가는 게 좋아 보이지만 이게 다른 대책 없이 하나밖에 없는 자산이 막 내려가면서 거기 잠겨 있던 부채는 계속 비중이 커진다면 그렇죠. 예. 하우스 푸어 문제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이 정치인들이 전혀 모르고 있거나 눈 감고 있는 거예요. 네. 자기네들 당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지 하나는 한나라당이라는 데를 살리려고 이름만 바꾼 거고 다른 네. 데는 또 무슨 민주당이라는 데를 살리려고 이름만 바꾼 것이지 이 중산층 전체를 살리고 젊은이들한테 희망을 주고 그리고 서민층들을 끌어올리기 위한 네. 그런 어떤 이 사명감과 예. 자기네 걸 버려야 되는데 자기네 그 이 부패의 사슬이라든가 기득권의 어떤 사슬 속에서 있는 걸 하나도 놓지 않고 그것을 키워갈 생각만 하고 네. 그것을 다시 살릴 생각을 하지 예. 이 무너지는 중산층과 서민과 젊은이들의 희망을 네. 지금 외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사실 우리나라가 빚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 가계부채가 예. 천조가 됐으니까요. 예. 예. 일본하고 정반대. 일본은 가계는 아주 부유하거든요. 아직도 저축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이 유지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어떻게 보면 모든 거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뿌리라고 할 수 네. 있는 가계가 무너지고 있는 거죠. 지난 5년 정부가 가장 잘못한 것 중에 하나인 겁니다. 네. 북방 정책도 잘못했고 네. 뭐 부패도 훨씬 심해졌고 그렇지만 네. 중산층의 뿌리를 버린 거 이런 건 아주 잘못한 거죠. 그게 참 사실 지금 국민분들께서 지금 그 새로운 어떤 그 정치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갈망하는 이유도 사실은 지난 5년간의 어떤 그 쌓여왔던 그러한 국민적 정서가 분출되는 게 아니냐. 그런 5년 생각을 전에 하거든요. 이제 예. 속아서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게 네. 부패한 사람들 손에 다시 뭘 넘겨주다가 보니까 네. 이게 부패가 더 커져 버린 거고 네. 양극화가 심해져 버린 거고 나머지 사람들의 뿌리가 흔들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이걸 약탈 경제라고까지 양극화라는 표현은 그래도 좀 얌전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걸 약탈 경제라고까지 부르게 된 거가 참 네. 그만큼 심각한 겁니다. 약탈 경제라고 하니까 진짜 무슨 이 범죄 같은 느낌이 사실상 많이 범죄죠. 들어요. 지도층이란 예. 약자들이 기회를 갖기 위한 것인데 강자들에 대한 기회를 늘려주고 약자들을 꽁꽁 묶어놓거나 네. 내려가게 했으니까 사실상 아주 정말 잘못된 일들을 한 거죠. 참 정말 불이한 어떤 네, 예, 그거는 상황. 예상됐던 겁니다. 뭐 네. 대오나 얘기를 꺼낼 때나 747 얘기를 꺼낼 때 벌써 사기성이 많은 거였던 겁니다. 그리고 워낙 수십 년의 역사를 봤을 때 부패한 사람들의 모임이었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속았던 예. 우리 국민이 치른 대가인데요. 이제라도 이제 바로 가야죠. 예, 맞습니다. 하여튼 좀 이 정치와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것이고 오히려 그리고 이 지금 대한민국 호라고 하는 거대한 어떤 경제의 세계 10위권의 이 경제 대국을 움직이는 어떤 선장이 뭐 대통령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중요한 선거인데 이번에 잘 뽑아야죠. 예, 그 선장이 또 잘못된 길로 가니까 막 배가 막 난파 직전에 막 이렇게 배가 갈 수도 산으로 있고. 갔었던 예. 건데. 예, 그것을 이제 다시 좀 바로잡아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저희가 이제 올해 내내 이제 그 안철수 원장에 대한 지금은 안철수 후보가 됐죠. 그래서 이제 안철수 후보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또 이제 막상 이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니까 약간 묻히는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3자 대결하면서 뭐 공약들이 뭐 다 보면 이렇게 대동소이한 느낌이고
국민분들은 아마 여기서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착시 현상을 이 언론에 의한 착시라고 그럴까요? 그런 걸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안철수 캠프의 정책 슬로건 중에 하나가 혁신 경제를 하겠다 이런 부분을 얘기했는데 이제 지금 사실은 다 복지 부분으로 좀 많이 방점이 좀 찍혀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좀 바꿔야 되는데 안철수의 혁신 경제 좀 어떤 건지 한번 말씀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안철수가 얘기하는 경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네. 이제 혁신 경제라는 분야가 하나 있고 뭐 북방 경제라는 네. 이런 분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북방 경제도 있고요. 예, 이건 뭐 사실 북방 경제도 굉장히 중요한 활로예요. 네. 그리고 지금 위기에 몰려 있는 네. 5년 전 못지않게 네. 계속 위기에 몰려 있는 이 우리나라 건설업체라든가 철강업체라든가 많은 업체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데들을 살릴 네. 사실은 현실적인 대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국내 시장에서는 더 이상 예. 불가능한. 근데 과거에 그걸 잘못 짚어서 국내에서 4대강이나 네. 대우나 개발 쪽으로 잘못 가갖고 그렇죠. 네. 건설업체를 살리기보다는 마약을 줬다가 지금 더 심하게 이제 돼버린 것이죠. 건설업체가 많이 네. 부도나고 있죠. 이걸 훨씬 더 좋게 만드는 그런 이제 생각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북방 경제도 남북 간의 긴장이나 네. 이런 것을 경제적으로 극복하는 효과도 있겠지만 네. 그 외에 중국과 러시아와 뭐 여러 나라의 힘을 모아서 이 옛날에 유럽에서의 마샬 플랜이라든가 일본에서의 메가더 플랜처럼 큰 국제적 협력 체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예요. 네. 이제 그런 것도 혁신의 일부지만 네. 전 세계적인 혁신의 일부지만 그건 이제 북방 경제라고 하니까 따로 나중에 기회 있을 때 얘기하기로 하고요. 안철수가 얘기하는 이제 혁신 경제라는 건 경제 민주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경제 민주화를 하다가 보면은 재벌한테 연결돼 있는 이 지금의 정경유착 네. 이런 걸 해결함으로써 정부의 자원 매년 350조도 잘 쓰이게 되고 그 다음에 재벌 손에 들어가 있는 그런 수익 구조라든가 이제 지출 구조가 있잖아요. 네. 거기서 부정 부패도 해결이 되고 네. 그래서 공개된 기업의 이익이나 자산을 비공개된 자손회사로 빼돌리는 게 이제 모노발 경제의 하나고 네. 네. 그 다음번에 여러 가지 이제 내부 거래, 내부 거래. 이런 것들 예. 아니겠어요? 예. 불법 부당한.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보면은 중소기업에 대한 약탈 행위 내지는 중소기업에게 이제 부당한 네. 요구를 하는 것들이 이제 고쳐질 거 아니겠어요? 네. 이 세 가지 방향에서 재벌 개혁을 경제 민주화의 어떤 하나의 가장 중요한 전제로 잡은 건 뭐 국민이 기대하는 거고 네. 바로 잡은 것이죠. 예. 예. 근데 이거를 왜 다른 기존 당들도 과거에 얘기했는데 그 당들은 절대 못 해내느냐? 네. 그리고 안철수는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다른 정당이 뭐 이게 새로운 논의는 아니고 사실 그 전에도 얼마든지 그냥 할수 과거에 있었던 있었는데 왜 못했느냐? 네. 그 사람들은 거기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재벌 당들이죠. 연관이 돼 있다. 예, 그래서 네. 과거에 빚을 재벌이든 검찰이든 이 국회에 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 국회를 개혁하는 거고 네. 검찰을 개혁하고 재벌을 개혁하는 것이지. 네. 검찰에 여러 번 이상한 정치해서 정치 검찰화 하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나 지금도 그걸 활용하는 사람들이 검찰을 개혁한다 그러면 국민은 사기꾼이라고 단정을 해도 괜찮은 거죠. 검찰 개혁 당하는 검찰 입장에서는 뭐 좀 어이없어 하겠네요. 재벌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재벌에 의존했던 사람들 이런저런 걸로 뭔가 주고받았던 게 있던 사람들이 예. 정책으로 주고받았던 뭐 정치 자금으로 주고받았던 이상한 걸로 주고받았던 그런 과거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재벌을 개혁하겠어요? 오히려 그러면 개혁하려다가 자기도 당할 수 있지 예. 않겠습니까? 그래서 개혁이라는 것은 거기에 연고가 없고 빚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인데 기존 정당들은 거기서 자유스럽지가 못해요. 네. 자유스러운 사람도 있지만 네. 자유스럽지 않은 사람이 더 많거나 당론이라는 거에 묶여 있다가 보면 벗어나기가 어려운데 네. 안철수야말로 국민밖에 생각하는 건 없잖아요. 네.
뭐 그렇기 어떤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연계고리나 뭐 부채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네. 재벌 개혁이 쉬운 것이고 재벌 개혁이 되면서 경제 민주화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하면 네. 그때부터 중소기업이 살 수가 있게 되고 네. 자영업에 있는 7,800만 명의 국민들이 보다 안정된 네. 그런 전문화된 서비스업 쪽으로 일자리를 찾게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복지에 들어가는 비용이 보다 합리적인 방법과 전문성과 자발성의 결합이 돼서 또 복지 관련 일자리들이 생기는 것이고 네. 이런 것을 일단 혁신 경제라고 이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네. 부정 부패를 네. 이제 바로잡는 네.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는 거죠. 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것은 있는 이제 자원들에서의 어떤 독점 네. 내지는 소위 말하면 힘센 자들이 자기네들이 나눠 먹고 있는 부패를 바로잡는 것이지만 예. 또 하나는 온 국민 쪽을 바라보게 하는 네. 그 효과가 중요한 거예요. 혁신이라는 것은 고객을 놓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머슴끼리 부패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한 네. 그런 여러 가지 이 많은 정책이라든가 제도라든가 일자리들이 나올 수가 있죠. 아.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복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기업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기업도 원가 절감만 신경 쓰다가 네. 아하 이게 인건비를 줄이려고 비정규직을 늘리고 제3국 근로자를 늘리는 게 상수가 아니고 네. 오히려 제품은 과거보다 10% 싸게 팔았는데 여전히 안 사준단 말이에요. 노키아가 대표적인 거죠. 네. 과거에 300조나 물건을 팔던 휴대폰인데 아무리 값을 낮춰도 안 사주거든요. 소비자는 일단 다른 데로 가버린 거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수많은 기업들이 고객을 놓치고 있어요. 네. 이걸 고객을 놓치지 않게 하는 거가 근로자들이라든가 경영자들이 부패에서부터 자유스러워지면서 고객 쪽에 관심을 가지면 많은 혁신 네. 제품과 서비스가 나오게 돼요. 네. 이때 혁신 경제와 혁신 경영은 꽃을 발휘하는 것이죠. 네. 빛을 발휘하고. 예.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얘기하는 혁신 경제를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네. 피터 드러카 교수라든가 예. 세계 많은 혁신 경제와 혁신 경영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내부 중심, 독점 체제에서 고객 중심, 네. 그리고 이해 당사자 중심으로 네. 바뀌면서 효과를 발휘하고 성과를 내는 네. 효율보다는 예. 그런 것을 통틀어서 혁신 경제, 혁신 경영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속에서는 양극화가 거의 없어 이제 많이 줄죠. 예. 왜냐하면 정당한 기회를 가지고 투명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고객 중심으로 가니까 네. 잡초가 낄 새가 없이 부패나 잡초는 독과 같은 거거든요. 네. 이거를 제때제때 뽑아버리면서 네. 앞으로 가다 보니까 정부 예산을 먹는 하마, 뭐 물을 먹는 뭐 하마라는 거 이런 것처럼 예. 정부 예산을 먹는 밑빠진 독이 재벌 지원제도라든가 정치인 지원제도거든요. 그렇죠. 양당에 뭐 이렇게 정치 자금을 지원하잖아요. 네. 선거 자금 지원하고 엄청나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독점을 지원하는 보조금인데 재벌 도와주는 보조금과 조금 더 다름이 없거든요. 수백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백억이 아니라 뭐 수천억이죠. 선거 예. 때 하면 또 일반 네. 운영에 들어가는 것까지 합하면 수천억까지도 되는데 네. 이런 모든 것들을 바로잡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누구나 다 경제 민주화를 이야기하지만 경제 민주화를 이야기하는 것과 실제로 그거를 실행할 수 있는 거는 좀 차이가 있다. 그럼요. 예. 그래서 거기서부터 자유스러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세 이제 큰 빅3 후보라고 하는 이 세 후보 다 경제 민주화를 얘기하지만 과연 그 재벌로부터 자유로운 캠프가 누구냐 이걸 봤을 때 이제 국민 여러분들 선택이 분명해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럼요. 예, 그래서 단순히 다 경제 민주화니까 뭐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재벌과 연계고리가 없는 그런 사람이 이제 핵심에 놓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재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파이가 저쪽으로 많이 쏠려 있으니까 이걸 이제 좀 공정한 게임의 룰을 만들어서
좀 쏠려 있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예. 쏠려 가도록 만드는 구조가 나쁜 거죠. 구조가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구조를 좀 바로 잡아서 바로 잡아서 예. 정의가 있게 네. 또 투명하게 네.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기업 중심, 과거 방식의 어떤 그 기업 중심이 아니라 생산자 중심이 아니라 고객 중심, 소비자 중심의 정책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네. 이렇게. 그래서 예. 혁신이라는 것은 국민을 기쁘게 하고 네.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그리고 고객, 소비자를 행복하게 하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행복해야 되는데 네. 지금 근로자들이 행복한 기업이 별로 많지 않거든요. 제가 그렇죠. 이번 네. 11월 12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인 것 같은가요? 11월 그렇죠. 11월 12일. 예, 예. 그러니까 한 20일 후에 예, 예. 초대한 그 중국 기업도 네. 꽤 잘 나가는 재벌 기업인데 회사의 슬로건이 행복 기업입니다. 네. 근데 정말 그 기업의 활동을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고 유엔이 함께 네. 그 세계적인 운동을 펼치기 위해서 선택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저희가 초반에 소개시켜 드렸지만 이제 문지방 넘어 삶의 경제 포럼 11월 12일 날 이 진행되는 이 강의도 강의가 아니라 포럼. 포럼이죠. 예, 포럼인데 이제 거기서 한 30분 정도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한 20분 정도 20분 할 정도. 것 같아요. 근데 예, 예. 올 수 있을지 없을지는 한 1, 2주를 더 기다려 봐야 돼요. 예. 한번 좀 그것도 관심을 가져 보시고요. 저희가 또 나중에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국민과 네. 고객과 이 근로자와 근로자 가족을 행복하게 하는 게 네. 경제고 경영이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혁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건데 사람이 준비가 돼 있지 않거나 사람이 혁신을 할 수 없는 구조 속에 빠져 있으면 할 수가 없는 거다. 그렇죠. 예. 양당이 뭐 예. 이 나라를 차지한 지가 꽤 오래되지만 그렇죠. 그 양극화가 계속 심해지고 재벌은 간판 스타처럼 컸지만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은 독일과 비교했을 때 네.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한 위치에 가 있잖아요. 네. 이것이 소위 말하면 이 중국의 보시라이라는 총칭시 네, 서기가 그 일을 하다 잡혀갔는데 소위 말하면 윈도우 프로젝트 전시적으로 남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거대함을 추구하고 몇 개만 큰 간판을 만들어 놓으면 나머지가 잘 사는 것처럼 하는데 북한이 얼마 전에 비무장지대 앞에까지 거기에라 이렇게 무슨 간판을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네. 뒤에는 굶는 국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간판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주로 독재가 아니면 전체주의자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간판을 아직도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그것이 경제적으로 나타나는 게 재벌 현상인 겁니다. 노키아가 얼마나 핀란드를 위기로 모아놓고 전 세계의 큰 기업이 얼마나 위기를 조장하는가 이런 것을 잘 알면서도 네. 지금 간판 스타를 원해갖고 너희들이 잘못한 것은 삼성만큼 안 해서 그렇다, 현대만큼 안 해서 그렇다 그러고 5천만 명을 마치 잘못한 사람으로 몰아가고 자기네들이 야합하고 있는 몇 개 간판 스타를 키운 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잖아요. 네. 오히려 국가를 자칫하면 너무 예. 위기로 몰아가는 거고 네. 부패가 있어서도 잘못이고 네. 거기에 정경유착이 있어서도 잘못이고 여러 가지 잘못이 있지만 노키아와 같은 그런 사태를 일으키지 않으려면 네.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네. 독일처럼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중견기업, 중소기업을 성장시키는 어떤 그런 방법을 이제 저희가 생각해 볼 때, 그러면 첫 번째로는 일단 그 재벌로 가는 이런 그 구조를 좀 바꿔야 되는. 그래서 게 이제 있겠죠? 재벌개혁 특위 같은 걸 만들겠다는 거죠. 예. 또 대통령 직할 예. 재벌개혁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네. 그거는 양당도 주장을 한 적이 있지만 항상 못하는 거라는 건 이미 말씀드린 네, 바고 네. 이제 이 어떤 독립적인 네. 양당으로부터 자유스러운 사람은 이걸 해낼 수 있겠죠. 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가 않기 그렇죠. 때문에 중소기업 중앙회나 이런 데서는 네. 중소기업부를 요청하는 거고 중소기업부. 중소기업부라는 데를 통해서 네. 같은 350조가 쓰이더라도 네. 이것을 조정하고 네. 그리고 합리화하고 네. 또 미래지향적인 거로 잘 쓰고 관리를 잘하는 거죠. 네. 그럼 거기서 추가적인 효과가 온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지식경제부 산하에 이제 중소기업 청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중소기업부로 승격을 시켜서 예. 정부 그렇죠. 구조를 이제 중소기업 중심. 중소기업 중앙회에서는 그걸 많이 요구합니다. 네. 꼭 중소기업 부라는 이름이 아니더라도 네. 그에 상당하는 국무위원급의 네. 조정 기능이 있는 그런 그 기구가 있어야 되겠다. 네. 총리면 더 좋고 부총리도 좋고 네. 부도 좋고 그렇다. 아무튼 지금 국무위원 자격이 없는 중소기업청은 네. 이거는 뭐 별 도움이 안 됐다. 이제 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일부에서 뭐 중소기업 정책이 뭐 100가지나 더 만들었다 뭐 했다 하는데 네. 그거는 국민을 속이기 위한 거고 사실은 중소기업부 같은 것을 하나 만들든가 네. 대통령 직속 재벌개혁위원회를 만들든가 네. 국회 안에 중소기업위원회가 있어야 되는데 네. 중소기업부가 없다는 핑계로 어. 국회 안에 중소기업위원회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국회의원 잠시 됐을 때 예. 중소기업 특위라는 것을 정책연합을 통해서 겨우 통과시켜서 네. 중소기업 특위를 만들었어요. 네. 저 나오자마자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만큼 우리 사회는 이 제도적 장치가 한 서너 개가 필요한데 네. 그걸 탁탁 빼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른 수백 개의 정책을 만들어 놓은 것 같지만 다 그거는 소용없다. 그거는 모래 위에 지은 성모 같은 거고 예. 이 나쁜 사람들은 뭘 빼버리면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기능을 발휘 못하고 재벌 중심으로 갈 수 있느냐 네. 이걸 아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100가지 정책을 나열하는 것보다 중소기업부 하나 딱 세워놓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대통령이 예. 재벌 쪽에 빚진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그렇죠. 그리고 그 재벌한테 빚진 거가 많은 기존 정당 같은데 네. 예, 뿌리를 두지 않은 사람일수록 오히려 재벌 계획, 경제 민주화의 가장 이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그거. 그래서 재벌도 공정한 경쟁을 해야지 재벌이라고 유리한 경쟁을 하는 것은 골리앗한테 자꾸 보조금 주는 거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골리앗 정당, 골리앗 기업한테 계속 돈이 몰리게 하는 네. 또 기회가 독점되게 하는 네. 이것은 바로 잡아야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제 그 중소기업을 재벌을 개혁하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중소기업을 어떻게 지원하고 살릴 것인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그런 정책적 지원 그런 것들이 일단 제도적으로 중소기업위원회라든지 국회 내 중소기업부 설치 뭐 이런 것들 이제 통해서 국회도 예. 자꾸 개혁의 대상인데 네. 재벌이 개혁의 대상이고 검찰이 개혁의 대상인 것처럼 국회도 개혁의 대상인데 예를 들면 개혁하려는 사람을 국회 안에 있지 않다고 너는 개혁 자격이 없다고 그러면 네, 이거야말로 정말 웃기는 일 중에 가장 웃기는 일인데 네, 개혁 대상인 사람들이 네, 자기네 안쪽에 들어와서 개혁을 하자고 그러거든요. 네. 그런 것은 옳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 5천만 명이 네. 불신임하는 머슴들이 자꾸 마지막 그 기득권 혹은 마지막 이 과거의 특혜를 누려보려고 하는 건데 네, 그것이 재벌이든 검찰이든 국회든 네, 또 지방의 일부 그 좀 부패한 네. 그런 또 지방 권력이든 바로 잡아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 자꾸 정당 안에서 뭔가를 해야지만이 그 좀 더 안정적인 어떤 개혁을 이끌 수 있다 뭐 이런 그 주장들이 많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개혁의 대상들이 자기가 많이 개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약간 모순적일 뿐만 아니라 구조가- 상권 분립을 그렇게 중요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뭐다 이러면서 네, 국회를 대통령의 시녀 네, 기구로 만드는 사고를 은근히 국민들한테 전파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국회는 국회고 대통령은 대통령이어야지. 네, 대통령과 국회가 일체가 돼야 잘 나간다. 그럼 공산당이 제일 낫고 북한 사람들이나 그렇지. 누가 왜 국회와 정부가 하나여야 됩니까? 오히려 국민들이 하나가 돼서 국회가 바로 하는가, 대통령이 바로 하는가 네. 이런 거를 바로 보면서 이 상권 분립 체제가 바로 돼 있어야 되는데. 네.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나치 독일이나 공산주의 소련이나 뭐 북한처럼 전체주의적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고 간판 스타를 좋아하고 일사불란화되는 걸 핑계로 부패 구조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일사불란은 좋은 거 아니에요. 특히 부패한 사람들끼리 일사불란하면 온 국민이 불행이죠. 알게 모르게 그냥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일사불란함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단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마치 말로는 민주화하면서
실제로는 이제 민주화가 불편한 그런 분들이 민주화를 외치는 것 자체가 조금 모순적인 느낌이 특히 많이 나요. 그리고 지금 예. 현재 국회를 보면 극단적인 대결주의거든요. 예. 어느 한 당도 반을 안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 죽고 살기로 하는데 네. 그 모습이 지금 어떻게 보면 몇십 년째 있는 셈인데 네. 국민이 버려야 될 네. 그래서 재창조해야 될 예. 그래서 그 중에 선한 사람들 그리고 이 개선될 수 있는 사람들 네. 중심으로 하고 소수화해서 뭐 200명이든 얼마로 줄인다든가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고 네. 오히려 양심적인 사람들이 네. 그렇게 많이 들어가도록 네. 바로 잡아야지 그 실패하고 국민을 이토록 도탄에 빠지고 비탄에 빠지게 한 사람 쪽에 합류하라든가 네. 뭐 그 안에 지지 세력이 없지 않느냐. 네. 국민 5천만의 지지 세력이 중요하지. 그렇죠. 그 실패한 그룹의 지지가 뭐가 필요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어떤 그런 제도적인 부분과 함께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회적 합의,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대화가 좀 많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 그 같습니다. 이제 예. 안철수 후보. 그 후보가 예. 바로 본 거라고 봐요. 네. 뭐냐 하면 지금 우리 경제를 보면 사회적 합의만 있으면 해결될 수 있는 일자리가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네. 선진국 같으면 그런 거는 이미 20년 전, 10년 전에 다 써먹은 거기 때문에 네. 네. 아직은 이제 지금은 이제 돌파구가 네, 없는데 별로 유효하지 않은데. 한국은 예. 지난 20년 동안 네. 또 지난 10여 년 동안 그 분야에서 큰 진전이 없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악화됐기 때문에 기회로 남아 있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소기업의 미스매치예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보면 한 2,300만 개의 좋은 일자리가 있어요. 중소기업 내 예. 2,300만 개. 예, 그 당장 급한 게. 엄청나네요. 예,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은 그 엄두가 안 나는 게 많아요. 그것은 선입관 때문에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균형을 보고 네. 중소기업이 이 바람 앞에 등잔불 같으니까 그렇죠. 언제 불안해서도 못 가는 예, 게 있고 그렇죠. 중소기업에 가보면 학습 체제가 대기업보다 아무래도 부족하고 네. 심지어 인건비라든가 이 생활 수준이 처우다 이런 것들. 처우가 좀 부족한 것도 없지 않아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돼 있고 사회가 슈퍼스타로 만들어 놓은 간판 스타들 노키아 같은 삼성을 이렇게 바라보게 하니까 나도 삼성 갔으면 나도 현대 갔으면 그런데 맞습니다. 그건 굉장히 불안한 거거든요. 눈높이가 높아져 네. 버렸습니다. 그래서 독일 같으면 중견 중소기업이나 벤처에 갔던 사람들이 오히려 좋은 차를 몰고 다니고 거대한 기업에 갔던 사람들은 사실은 진급의 기회도 많지 않지만 네. 부를 확보할 기회가 적어서 오히려 나중에 보면 생활 수준이 중소기업, 중견기업 간 사람 많아지가 못해요. 오히려 반대. 그렇습니다. 굉장히 예, 듣고 그거는 이제 독특하네요. 누가 지식을 많이 기여했고 누가 더 많은 부를 창출하는데 기여했느냐는데 대기업에 가보면 수십만 명 중에 하나다가 보니 그 기회가 적어지는 거고 그렇죠. 작은 기업에 가다 보면 많다가 보니까 그런 건데요. 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그 미스매치를 해결해 주기만 하면 네, 네. 중소 중견기업은 구인하기가 사람을 찾아내기가 어렵다. 네. 3,400만 대졸 사원이나 전문적 능력이 있는 사람은 갈 만한 직장이 없다라는 이 미스매치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요. 네. 지금은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직장에서의 과로, 네. 그다음번에 외국인 근로자, 예. 비정규직 그렇죠. 이런 걸로 해결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미스매치를 해결하는 거가 중요한데 예. 이때 대통령이 재벌 출신인 것보다는 중소기업 중견 출신인 게 훨씬 유리하죠. 그렇죠. 나도 중소기업 중견기업 출신인데 네. 나도 벤처 출신인데 네. 이렇게 해야 중소 중견기업 벤처를 희생하지 않겠구나. 네. 그리고 속속들이 사정을 잘 알고 왜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재벌 동물원에 갇혀 있는가, 저 사람들을 구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네. 걸 다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중소기업 정책이 나오고 네. 많은 정책과 예산을 부여했지만 다 결국은 재벌로 흘러가던 것을 중소기업, 중견기업, 벤처로 또 자영업의 전문화로 네. 바로 흘러들어가도록 물꼬를 틀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건데 이때 이제 대통령 같은 사람과 그것을 함께 논의하는 사회적 기구가 필요한 거예요. 사회적 예. 합의체, 예. 사회적 대화체.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독일처럼 명품 기업으로 만들자. 네. 전 세계 명품 기업의 50%가 독일에 있거든요. 엄청난. 예, 우리나라는 2%도 안 돼요. 네. 근데 인구는 비슷하잖아요. 우리 남북한 하면 한 8천만 되는데 그렇죠. 독일도 8천만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쪽엔 세계 명품 기업의 50% 이상이 있고 우리는 2%도 안 되는 거죠. 예. 여기가 기회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사회적 대화로 풀 수 있는 거예요. 사회적 대화만 되면 뭐 빠른 시간 안에 이런 게 그렇죠.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예, 근데 양당의 대통령 후보나 과거의 대통령들 보면 자기가 독점하고 자기가 전지전능하다는 생각이 많지 네. 사회적 대화라는 것을 이용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죠. 대화하면 불편해. 그리고 모처럼 대통령 됐는데 내가 이거를 이제 마음껏 이렇게 지시하는 쪽으로 가야 권위가 생기지. 그렇죠. 내가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하고 남들이 마음껏 토론하게 한다면 내 권위가 손상당하지 않을까. 네네. 그런 우려도 있지만 네. 그렇다면 그건 순진한 우려라 그래도 용서를 해줄 수 있는데 대개는 독점을 하고 싶어하는 네. 권력의 장벽에 갇혀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적 대화가 거기에서도 중요한데 미스매치 말고도 또 하나가 예. 전 세계가 걱정하고 유엔과 ILO, OECD가 걱정하는 한국의 과로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과로 국가다라고. 과로 국가하고 직장에서의 사고율이 선진국의 5배가 넘는, 일본의 10배가 넘는. 그래서 연간 17조 원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천문학적 손해를 보면서 산재 비용이나 이런 게. 그러면서 네. 개인들이 연간 10만 명이 다치고 그 가족들이 불행해지는 건데 이것을 바로잡으려면은 두 가지가 필요해요. 네. 하나는 과로를 선진국처럼 네. 안 하는 그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죠. 예. 그래서 현재 선진국들이 연간 1,400시간에서 1,700시간대에 있는데 네. 우리는 2,200시간 이상에 있거든요. 네. 2,200시간대를 1차로 1,800 이하로 낮추는 거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요. 연간 한 400시간을 줄여야 돼요. 400에서 많으면 500시간. 500시간. 뭐 개중에 일부 직장에선 한 600시간 줄여야 되는 데도 있을 거예요. 네. 뭐 아무튼 줄이면 네. 일자리도 많이 생겨요. 그게 한 3,400만 개 일자리도 생겨요. 일단 근로 시간만 줄여도. 줄여도. 예. 그건 뭐 간단한 방법 그렇지만 같은데요. 예. 그리고 1단계로 일단 사고율이 좀 줄죠. 예. 그리고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고 지역사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요. 그렇죠. 근데 네. 그걸로만 가지고 충분하지 않고 독일처럼 되려면 학습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학습을 집어넣으면은 추가적으로 사고율이 줄어요. 네. 그리고 직원들이 보람을 갖게 돼요. 네. 뭔가 자기도 개혁을 하는데 참여할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학습을 해놓으면 개인의 발전에도 되고 가족들의 발전, 지역사회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과로를 줄이는 노동시간의 적정화, 네. 합리화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직장 내 평생학습 제도를 네. 들여넣어가지고 개인의 발전이 가정과 지역사회와 네. 기업의 발전이 되고 그것이 국가사회의 발전이 되게 하는 네. 이 선순환 체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 그것도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철수 후보는 네. 과거 정당들이 말만 하고 못 해냈던 이거를 네. 해낼 수 있는 네. 그런 올바른 식견과 네. 통로를 알고 있는 거죠. 또 뭐 이렇게 내가 지시하겠다 이러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네. 여러 사람들이 논의해 주십시오. 전 세계가 다 갖고 우리가 이렇게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 왜 노사정 합의까지 해놓고 네. 이걸 실천 안 하느냐. 노사정 합의해 보면 2018년에서 20년에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원래 이제 그게 예. 그렇게 가기는 했어요. 국제사회에서 하도 걱정을 하고 네.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많으니까. 근데 노동조합이 너무 강대해질까봐 일시적 특권비가 사라질까봐 네. 이래서들 그걸 경영자는 노동조합이 강해지는 걸 막자. 그리고 근로자들 중에 상당 부분은 특권비가 없어지는 걸 막자. 네. 이 생각만 해서 야합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차일피일 그냥 이 야합을 풀면서 노동조합 강해지지 않고 노동조합이 국민 친화적이고 미래 친화적이고 기술 친화적이고 그러면 되지 않느냐. 네. 그리고 특권비 보상해주는 방법을 창조적으로 찾아내면 되지 않느냐. 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학습을 하자. 네. 이런 말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안철수 후보. 네.
자기 스스로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네. 사회적 대화를 위한 네. 특별위원회를 만들겠다는 네. 그 각오의 이 중요한 네. 배경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안철수의 혁신경제 내용은 이제 그렇게 해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우선 재벌 개혁을 전제로 한 다음에 그렇죠. 재벌 개혁을 하고 그다음에 중소 중견기업을 일자리 복지라든가 또 복지 일자리를 늘리고 예. 그러면서 이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예. 세계화를 한다는 것이죠.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결국은 안 좋은 일자리가 아니라 좋은 일자리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 노인들 그리고 또 여성 친화적인 일자리도 만들겠다. 그러면서 미래지향적으로 가겠다. 이런 선언을 하는 것 이제 같습니다. 그런 예. 것도 있지만 아까 그 미스매치된 네. 중소기업 중견기업은 3,400만 개 일자리가 필요한데 사람이 필요한데 네. 젊은이들은 안 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걸 잘만 하면 젊은이들도 갈 수 있고 여성들이나 중년이나 어르신들도 갈 수 있는 거죠. 또 복지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여러 녹색 경제 쪽에도 네. 굉장히 많은 그런 일자리들이 새로 만들어질 수가 있죠. 신규로 창출될 수 있는 네. 일자리. 그런 데는 네. 이제 또 여성이나 노인들도 참여할 예, 수 있고. 여성 친화적이고 네. 어르신 친화적인 일자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 이제 그런 것들도 만들고 또 자영업 7,800만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네. 상당 부분은 전문화하고 프랜차이즈화하면은 이용하는 국민들도 좋고 네. 본인들의 전문성도 높아지고 네. 또이 경비 절감도 되고 이익도 나고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네. 안정된 직업이 될 수 있죠. 네. 그런 측면에서도 중요한데 어르신들을 위한 가장 큰 일자리는 사실은 조기 명예퇴직이니 이렇게 강제퇴직 같은 게 없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심지어 45세에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쫓겨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맞습니다. 예. 55세. 한참 일할 나이. 예, 예. 55세에 퇴직 안 됐으면 이건 하늘이 준 직장이다 이런 식의 말이 되는데 예. 외국에서는 65세 된 사람 보러도 네. 당신 나이 얼마요? 이렇게 물어보면 헌법 위반이거든요. 성희롱보다 더 나쁜 걸로 치고 있는 거죠. 왜 나이 차별을 하느냐거든요. 예. 저도 65세 다 됐는데 절 보러 문국현 씨 이제 일 그만하십시오 그러면은 예. 그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할 네.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55세에 그러고 45세에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진국처럼 정년이 없는 사회, 네. 누구나 건강하게 네. 80세, 90세까지 일해주면 국가가 포상을 줘야 되는 게 네. 연금 지급 따로 안 해도 되고 자기가 건강해서 일하는데 연금 국가 예산을 가뜩이나 부족한 국가 예산을 약자를 위해서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건강한 노동력이 사람이 없는 스스로 사람한테. 예. 생산적인 일을 하고 네.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아서 사회적으로 건강하고 네. 그리고 보람을 느끼니까 노인으로서 어르신으로서 유병 기간이 한국인이 13년이나 되는데 선진국처럼 3년 이하로 준다면 네. 이 10년 이라는 유병 기간이 줄면은 삶의 질이 얼마나 높아지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르신들의 그 일자리를 늘리는 걸 어르신들만을 위한 따로 일자리를 만들고 여성을 위한 따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한쪽으로 급하니까 해야 되지만 네. 사실은 우리 현재 있는 2,400만 일자리의 상당 부분을 네. 선진국처럼 건강하면 75세라도 일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누구나 건강과 학습과 사회적 그 관용을 배우면 네. 건강해지거든요. 예. 75세까지 85세까지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죠. 네. 그런 쪽으로도 한쪽으로 큰 물건은 터놓으면서 네. 당장 급한 어르신 일자리, 네. 중년 일자리, 네. 여성 일자리도 젊은이 일자리 못지않게 만들어야 되겠죠. 네. 정년으로 사람의 어떤 그 나이로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얼마나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느냐로 사실 평가해야 된다. 예, 그럼요. 중요한 저희 내용입니다. 장인어른은 지금 89이신데 컴퓨터 망가지면 제가 고치는 게 아니라 장인이 고치세요. 컴퓨터를 고치십니까? 그럼요. 부품까지 사서 바꾸고 다. 그러세요? 그러는데 네. 이거 중요한 거는 우리가 편견이 있는데 편견 중에 하나가 나이에 대한 편견이에요. 네. 예. 맞습니다. 젊고 늙으냐 하는 건 누가 끊임없이 공부하고 학습하느냐에 따라서 90이더라도 최신의 지식과 그렇죠. 남과 협력할 줄 알면 커넥티드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기 때문에 네. 지식을 써먹을 수 있는 사람이라 해가지고 네. 지식 근로자라고 그러거든요. 네.
80일에 그런 거 하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40에 50에 강제로 쫓겨나고 학습의 기회가 없고 커넥티드가 안 돼서 일자리가 없으면 네. 지식도 사라지고 그것을 써먹을 일자리도 사라지니까 자칫하면 우울증에 걸리고 네, 네. 사회에 다 같이 이 고민거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독거노인 문제가 예. 비용 사회 비용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인 걸 바꿔야 되는데 그 근본적인 걸 바꾸려면 기존 체제에 익숙한 사람들이 줄어들어야 되고 네. 창밖을 보고 세계를 본 사람들이 늘어서 네. 그 사람들의 새로운 제안들이 네. 기탄 없이 반영돼 갖고 네. 대한민국이 창조적으로 네. 다시 한번 태어나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그 안철수 후보의 혁신 경제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봤습니다. 그 어떤 그 기사를 보니까 한국 정치의 의병 안철수 뭐 이렇게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도탄에 빠진 어떤 한국 경제 또 한국 사회를 정말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다 같은 경제민주화를 외치지만 다 같은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은 구호고 예. 또 구호가 구호였다는 건 과거의 실적이 얘기해 주는 거고 네. 다른 한쪽은 구호가 아니라 그 개혁 대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스러운 네. 그런 사람이고 또 이 지금 우리가 가고자 하는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네. 또 그런 쪽에 네트워크가 네. 그런 쪽에 중소 중견 기업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기 네. 때문에 또 젊은이들을 대변할 수 있고 또 지식 학습을 중요시하고 정의를 중요시하고 복지를 중요시하고 북방 경제에 이해가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네. 결국 그쪽이 성공 확률이 높은 거고 네. 다른 쪽은 그야말로 구호로 끝날 가능성이 뭐 90% 이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정말 이런 그 좋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조금 더 이렇게 이 방송을 들으시면 분별이 좀 잘 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좀 경제적으로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겪고 계신 국민들이 많으신데요. 한번 격려의 말씀 한번 해주시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처럼 그래도 기회가 많고 또 시기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는 데가 없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워진 것은 리더들이 부실했고 부패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리더들이 자기네 당을 살리기 위하거나 자기네 주변의 특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다가 보니까 국민 5천만 명이 희생됐던 것인데요. 저희는 중국과 인도와 러시아와 함께 이 어떤 새로운 경제의 그 탄성을 계속 받으면서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미국이라든가 뭐 캐나다나 일본과 그래도 상당히 좋은 그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힘이 우리 서북 쪽에 있는 힘들과 우리 동북 쪽에 있는 힘들이 이렇게 서로 동서가 또 힘을 합하게 하고 그리고 재벌 위주의 경제가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경제 또 독일처럼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오히려 혁신의 주체가 되는 경제 그리고 자영업에 몰려있는 많은 분들에게 어떻게 전문화하고 어떻게 이것이 이 혁신 경제의 수혜자가 되게 하느냐 이런 서비스 경제를 활성화해 나간다면 아직도 우린 기회가 많습니다. 더더구나 정부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뭐 부가가치세니 재산세니 소득세니 다양한 방법으로 정부에 내주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각종 세금과 부가 이익이 350조가 넘는 세계에서 10째 안에 가는 큰 나라입니다. 우리 경제가 리더들을 잘못 만나서 14번째, 15번째일 뿐이지 리더만 잘 만난다면 이 세계 10번째의 이 예산 규모와 주변의 이 지정학적 유리함 그리고 지식의 어떤 그 전환기에 있어서의 우리 같은 모바일 인터넷 사회의 유리함을 스마트 경제를 잘 활용하고 실내 경제만 집어넣는다면 저희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자유 살아온 새로운 대한민국 경제, 새로운 대한민국
이 정부를 이번 기회에 만드시는 것이 저희 5천만 국민들이 다 함께 염원했던 것이고 그 기회가 우리 손에 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기 가지시고요. 이제 내년이면 세상의 만물에 새로운 활기를 집어넣는 봄비가 온다고 생각하시고 그때까지 어려운 시기 잘 참으시기 바랍니다. 기회는 우리 손 안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좋은 리더를 뽑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은 관심만 가져보시면 그 차이가 분별이 됩니다. 저희들이 정말 대한민국 미래로 가기 위한 중요한 이 시점에서 국민 여러분들의 조금의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국방 경제라든지 다양한 이야기로 같이 이 찾아올- 제발 부패 경제에서 예. 학습 경제로 바뀌었으면 좋겠고 네. 그 부패 경제에선 희생당하는 건 국민밖에 없고요. 그렇죠. 학습 경제에서 혜택 받는 사람들은 국민입니다. 네. 그런 또 좋은 더 좋은 컨텐츠 또 자세한 이야기로 저희들이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대표님 네.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